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규은우 캐스터가 정리를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잘 해주셔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도움을 얻어 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프리마켓 뉴욕 2부를 저희 또 테이버님과 함께 한번 꾸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최보아 앵커 김민 캐스터와 함께 기업 이야기 또는 지금 시장을 꾸미고 있는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예상을 하시는 그런 뉴스들이 오늘 저희가 많이 또 준비를 했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변동성이 너무나도 좀 극대화됐어요. 테이버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최근 시장 간단하게 좀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차트를 같이 띄워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비트코인이죠. 지금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 그동안 10만 불이라고 했던 라인이 하나의 지지선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현재 이렇게 10만 불 라인 여기예요. 여기 라인을 뚫고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나라 아시아 시장 열렸을 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거 괜찮나라는 물음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단기 유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을 팔고 현금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러셀 2000의 주가 움직임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러셀 2000이 보시면은 낙폭이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 일주일 동안 20%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SMR 같은 경우에도 18% 정도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는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종목들 역시도 13%, 22%, 17%, 크레도 같은 경우에도 13% 이렇게 오클로도 보시면은 13, 11%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올해 초반에 밈이라고 불렀던 이런 종목들에 대한 엄청난 매도가 나왔고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단기 유동성에 대한 말 그대로 레버리지 계좌가 터져나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 레버리지 계좌에 있어가지고 현금이 필요하니까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파는 거 아니냐. 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4,000불에서 짱짱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대표적인 밈 주식과 함께 비트코인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어딘가 터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지난주 금요일뿐만 아니라 최근 2주 동안 시장을 지배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지난 금요일 날 그래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180불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그런 걸 놓고 보시면은 여전히 시장에 현금은 많아요. 현금은 많은데 이런 보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회가 오면은 올라탈 생각을 하고 적정한 가격이 왔을 때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만 반대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11월이 좀 많이 힘든 한 주가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도 결국엔 롱숏 게임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롱숏 게임에 있어가지고 지난 일주일, 지난 2주일 동안 계속해서 있었던 이슈도 지금 너네들 여기서 더 떨어지면 계좌 터지잖아 라는 공격이 숏의 아이디어, 의견이고요. 반대로는 여전히 그래도 AI는 성장하잖아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몇 주 동안 180불이라는 요 라인입니다. 지금 여기 횡보하고 있는 라인이 180불인데 요 라인에서 계속해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놓고 보시면은 시장 관점에서는 이 정도면 사야지 나 현금 많아 나는 기회를 타서 올라탈 거야. 워렌 버핏동의 구글 매수도 결국에는 같은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AI는 앞으로 돈이 될 거야 라는 관점으로 지금이라도 나는 살 거야 하는 힘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그래도 지금 레버리지가 세기 때문에 매도가 터지면 너네 흔들릴 거야. 그러니까 변동성 중심의 시장,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요럴 때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하시고 올라가면 그래도 분할 매도를 일부씩은 하셔야 왜냐면은 엔비디아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180불에 샀어요. 200불을 갔습니다. 180불로 다시 내려오면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180불에 사고 만약에 더 떨어져서 170불에 가면 또 사고 이게 190불에 200불, 210불 가면 조금씩 매도를 하고 오히려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 구글의 신고가를 썼을 당시 AMD의 신고가를 썼을 당시에 돌파 매매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죠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210불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210불을 넘어갈 때 오히려 더 큰 매수, 더 강한 매수를 그럴 때 이제 좀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는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다가 오히려 신고가를 쓸 때 더 따라붙는 그런 식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레버리지가 정말 급증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러한 레버리지가 최근에 저도 많이 보니까 조금만 출렁거려도 마진콜이 나오고 너무나도 이제 레버리지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시장에서 소화하기까지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세요, 테이버님은? 일단은 요거는 지금 물론 우리가 기간을 알기는 좀 힘들겠지만
지금도 약간 현재 진행형이라고 좀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뭐 지금 최근에 뭐 비트코인도 많이 빠졌던 부분 물론 이제 뭐 숏을 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상황이 앞으로 그래도 어떤 성장에 따라서 좀 마무리되는 시점이나 그런 시그널들은 어떤 부분을 좀 많이 보고 계시는가? 일단은 시그널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겁니다. 하일드 스프레드. 하일드 스프레드. 네, 하일드 스프레드라든지 아니면은 예. 우리가 프레드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 시카고 연예인이 집계를 하는 건데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그 지표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될 겁니다. 오히려. 네, 예.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일드 스프레드가 지금 뭐 코이브 같은 경우에 일드 스프레드가 5%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예, 터지는 예.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코이브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시장 전반의 일드 스프레드가 크게 확산이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신용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네. 다만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코이브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이제 문제가 발생할 거냐라는 점에서 코이브는 오라클과 다르게 내년도 현금 흐름보다 더 많은 투자를 집행하겠다. 예. 그리고 그를 위해서 부채를 발행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 부분은 우리가 현금 흐름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만 뭐 메타가 지금 대출이 많다, 오라클의 대출이 많다라고 하는데 내년도 기준에서 현금 흐름으로 놓고 보시면 현금 흐름만큼 이자와 대출을 레버리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기존에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버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고 예. 그걸로 계속해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레버리를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레버리지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는 밸류에이션이 비싸니까 조정의 이유로 트리거로 조금 이렇게 누르기 위한 압력으로 작동한다고 보실 수 있는 대목이고 요 차트를 띄워주시면 요게 지금 지역은행입니다. 우리가 지역은행이 여기 보시면 러셀 2000의 여기 이제 좌하단에 여기 위치해 있는데 요게 지금 지난 한 달 동안의 이슈예요. 지금 10월 말 11월 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뭐 사모 대출, 사모 신용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10월 달에 ECB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 동네의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는 여러 종목들이 이제는 이게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 한번 급락도 여러 번 겪었지만 그래서 지금 움직임을 보시면 한 달 동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주식시장 기준으로 보시면은 미국 지역은행들의 갑자기 급락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위기 시그널이고 그때는 우리가 다 팔고 떠나야겠죠. 예. 터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단기 급락으로서 최소 3개월, 길면 한 1년 정도 또 이렇게 우리가 물리는 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의에 있어가지고는 뭐 말씀드린 하일드 스프레드 아니면은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 아니면은 뭐 미국의 지역은행들에 대한 이런 수익률, 뭐 급락 요런 여부를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보면은 터진다 말은 나오는데 제대로 터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터질 거면 제대로 터져야죠. 예. 제대로 터진 게 없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레버리지에 대한 이런 리스크 경고는 정말 많이 나오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를 겪은 지가 우리가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예. 2022년도에 우리가 NFT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뭐 관련된 밈 주식들 레버리지 써가지고 투자했던 맞아요. 사람들이 다들 예. 빚더미에 나 앉아 봤었고 우리는 예. 그러한 빚잔치라는 거를 경험한 지 이제 2년, 3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망각을 하고 어찌 보면 대응이 안 돼 있는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짧게 보시면은 작년도에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돼 가지고 대규모 청산 사태가 났었습니다. 그걸 경험한 지 이제 15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터진다 하는데 실제로 정말 리스키에게 큰 돈이 빵 터지냐 그러면은 그게 안 터지고 있어요. 그건 아직 안 터지고 있다. 그러니 계속해서 터지래는 터지고 너 대응 못했네. 우리가 지금 2013년만 하더라도 은행이 많이 날아가서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은행이 날아갔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거 경험한 지 얼마 됐다고요. 그러니 지금 지역은행들이라든지 금융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두톤 방벽을 쌓아놓은 상황이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준도 터지면 나서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약간은 아직까지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아니다. 걱정을 하더라도 연준이 금방 나서줄 거니까 계속해서 뭔가 좀 보수적으로 보되 투자는 지속해야 되는 장이다. 예. 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다들 해석해서 접근하고 있으니까 예. 다시 세 가지 말씀드리면은 미국 지역은행이 급락하는가. 어떤 신용에 관련된 네. 예. 그리고는 만약에 하일드 스프레드가 올라오는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가 올라오는가. 저는 요것만 주의하시면 된다.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비트코인의 급락과 함께 얘들이 튀어 올라오면은 누구 예. 터졌다. 예. 우리가 예전에 빌황이었나요? 그런 케이스 있었죠. 레버리지에 레버리지 쓰셨던 분이죠. 예. 그런 거 하나 나왔다. 이거 큰일 날 수 있다. 예. 우리가 빌황을 되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빌황의 나비 효과로 크레딧 스위스가 터졌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 결과적으로 어딘가 터지냐 안 터지냐, 큰 거 터졌냐 안 터졌냐, 요거만 지금은 신경을 쓰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한 발을 걸치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총평을 제가 여쭤봤는데 네, 퇴근하면 되죠. 오늘 저희 아마 지금 마지막 네. 투자 아이디어까지 다 주신 것 같아요. 네, 퇴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 기업 이야기가 또 있는데 요 이야기를 또 테이버님과 또 저희가 이야기 토크로 또 나눠야 또 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를 먼저 짚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다 해주셔가지고 그쵸. 이번 주 저 퇴근할게요. 네. 저도 이번 너무 주 재밌으니까 계속 빠져들었어요. 멈추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네. 아이디어까지 다 주셨는데 그래도 이번 주 또 주요 일정부터 함께 체크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장 마감 이후, 수요일 장 마감 이후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이 기술주가 자주 흔들리는 요즘인 만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증시 향방에 있어서는 나름의 중요한 시험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요일에는 9월 비농업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금요일에는 미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주가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감안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저번 주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또 빠르게 식고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 위원들이 잇따라 12월 또 인하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고 있으면서 이 스와프 시장은 인하 확률을 50% 아래까지 또 낮춰 잡았는데요. 이 캔자스시티 여는 슈미드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고착화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노동시장의 문제는 기술 변화나 이민 같은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고 이 금리를 낮추는 것은 연준의 2% 목표 의지를 더욱 의심받게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줄고 또 금리 인하도 AI 모멘텀도 동시에 흔들리면서 시장 전체가 조금 향방을 다시 모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 달 전에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90%가 넘는 인하율을 좀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현재는 50% 아래까지 떨어진 게 좀 굉장히 많이 또 시장에서 우려감을 자아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 시장에 레버리지, 신용,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유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고, 이 유동성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의 어떤 상승장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이버님은 이 금리 인하 최근에 이렇게 급변한 이 의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연준에서 시장이 너무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든지 너무 파티를 벌이면은 예. 산이 높으면 골이 깊더라라는 점을 조금 우려하면서 시장 관점에서 좀 진정하라라는 측면에 파월 의장의 이제 선제 공격이 있었죠. 예. 12월 금리 인하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이제 위원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네. 이제 그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고용 시장이 크게 부러지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시장 관점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더 강하게 주장을 하겠죠. 근데 고용 지표라는 것도 어떤 지표를 보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연준 내에서는 고용이 심각하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당장 강제해야 할 만큼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닌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섣불리 금리 인하했다가는 오히려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 그치. 그러니 한 발 빼고 보겠다라는 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 이게 웬만큼 얘기해서는 이거 금리 인하 해줄 거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거기에서 좀 더 강한 톤이 나오고 있고 예. 그게 지난주에 뭔가 이제 밸류에이션과 비트코인과 이런 게 네. 믹스가 된 건데 요 차트 살짝만 좀 띄워주시면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에너지 가격입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보시면은 요 앞에가 요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요 때가 2006년 7년이에요. 2006년 7년이요? 네. 예. 그리고 그때부터 2013년, 14년 올라가서 이제 120불 이러다가 갑자기 쉐일 쇼크가 오면서 유가가 급락해서 20불 갔었죠. 야, 그리고는 다시 코로나 이전에 올라왔다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마이너스를 갑니다. 맞아요. 그러고는 다시 이렇게 전쟁으로 올라가서 120불 갔다가 지금 얼마냐? 지금 60불, 65불이에요. 예, 브렌트유 차트고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도대체 지난 20년 동안의 에너지 차트인데 인플레이션 없죠. 60달러라고 하면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 기준에서 고유가 시대라고 했을 때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트럼프가 여기를 보면서 자신 있게 인플레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국제유가가 80불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말 구조적 인플레를 걱정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 국제유가 에너지 이쪽은 오르지 않았어.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AI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가격 상승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예. 그러고는 그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GDP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고 근데 여기다가 관세 때린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무리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게 K자를
인플레를 더 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인플레를 자극하는 거 아니냐. 지금 말 그대로 경제 지표는 좋게 나와요. 예. 아니, 평균적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좋은 쪽은 너무 좋고 안 좋은 쪽은 너무 안 좋은 이 K자로 벌어지는 모습을 두고 시장에서는 이게 한쪽의 인플레를 너무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 섣불리 금리 인하를 했다가 혹여나 시장에 더 강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후폭풍, 역풍을 맞게 되면은 그건 연준 책임이 되니까. 예, 예. 그 부분에서 발을 좀 빼고 있더라. 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관세에 의한 인플레는 계속 연준도 일시적이라고 해요. 파월 의장도 일시적이다. 그건 왜냐 그러면은 관세로 인해서는 가격을 뭐 1년 동안 올리든 한 번 올리든 간에 관세율만큼 올라갈 겁니다. 다만 거기서 구조적으로 유가가 올라온다든지 구리 가격이 올라온다든지 구리 가격은 지금 10,000불이 넘어가 있어요. 예. 구리 가격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때는 시장에서는 인플레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준이 이 부분을 경계하고 있다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12월에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1월에는요? 하면 1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이어지는 건 맞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단기 조정의 이슈로 시장에서 연준의 그런 발언들을 해석하고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하는 상황 속 이제 유가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자, 많은 연준 위원들의 또 발언들도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뉴스 뭐 한 가지만 질문하세요. 더 질문하세요. 네. 사실 이 노동에 관해서도 좀 연준이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민 정책 등으로 인해서 뭐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뭐 시장이 노동이 조금 안 좋았다 이렇게 예상한 것과 달리 점진적인 냉각 상태다라고 하면서 생각보다 노동도 괜찮다라고 연준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도 좀 반영이 돼서 사실 동결적으로 좀 쏠리는 걸까요? 요거는 지금 채팅창에서 금은보안님 목소리를 못 듣고 싶다고 난리 나가지고 아 그래요? 어떻게 한번 네. 지금 말했는데요. 지금 잘 들리시죠?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한번 또 제가 어떻게 또 감히 고용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겠어요. 세분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거 패스하고 제가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은 고용의 시장의 성격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프리랜서도 늘어나고 긱 이코노미도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구시대 코로나 이전 시대에 그 이전 산업 생산 시대에 얘기했던 그 고용 지표라는 것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우리는 좀 원천적으로 고민도 해봐야 된다. 네. 실제로 전화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기업에서부터 나오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보장 보험에 대한 것들의 데이터를 집계해가지고 ADP가 고용보고서를 내고 네. 아니면은 고용부에서 고용보고서를 내요. 근데 그 외에 현금 흐름이 많단 말입니다. 특히 이게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코인 뭐 트레이더들도 많이 발생하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프리랜서 소득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이냐?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올해 초부터 계속 이제 기묘한 균형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게 이민을 막았다라고 하면서 그로 인해서 노동 계층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쪽도 우리나라 보시면 키오스크 들어오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농장에서 자동 기계가 들어오고 더 좋은 기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디어라는 회사가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자동화라는 곳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폭발을 했습니다. 네. 이게 처음 발생한 이민 제한이라든지 처음 발생한 셔다운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코로나 그 이전부터 코로나 때도 우리가 뭔가 기술적 특이점을 지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파월 의장도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닌 것 같다. 뭔가 구조가 바뀐 것 같다. 기묘한 균형이다. 근데 이제 로봇 가격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 내려가고 네. 있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임계점이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건 장기화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미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동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네. 전 연준에서 말하는 기묘한 균형이라는 게 정말 짧은 시기열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뭔가 시스템이 바뀐 것을 연준에서도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라고 네. 표현하는 대목 중에 하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월스트리트에서 요즘 고용 너무 안 좋습니다. 해고가 많습니다. 이거 AI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구조로 구조로 대답을 해드리면은 지금은 뭔가 연준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노동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 몰라 그분들도. 그걸로 이제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치. 많이 맞아요, 연구를 맞아요.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지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아마 저 미국 주식 특히나 테이버님 많이 아시겠지만은 과거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전통적인 어떤 경제 지표가
과거,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그 이후 간에 이 뭔가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 자체가 많이 변해 있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연준도 많은 고민이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마찬가지로 뭐 이 자동화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기업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연준 위원들이 또 어떤 발언을 할지 저희가 하나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저희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기업이 바로 오늘은 구글이 아닐까, 알파벳이 아닐까. 늘 구글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오늘은 특히나 네. 알파벳 특집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한 30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일단 저희가 최보아 앵커를 통해서 오늘 알파벳 구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테이버님 말씀 듣고 댓글 봤더니 제가 원래 말이 많은데 오늘 좀 조용히 있었나 봐요. 목소리 듣기가 좀 힘들다는 댓글이 진짜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9시 반까지 얘기할 겁니다. 제가요? 네. 네, 제가 지금부터 27분 동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회장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식을 43억 3천만 달러어치 매입했다라고 공시가 됐습니다. 지난 9월 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요. 버크셔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10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화제가 됐던 이유는 너무 의외이기 때문이겠죠. 우리 워런 버핏 선생님, 우리 투자의 구루로도 많이 불리시는데 네. 가치 투자가 철학이십니다. 그러니까 애플을 제외한 빅테크들에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그동안 좀 유지를 해 오셨어요. 네, 구글의 주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46% 급등했습니다. AI와 클라우드 부문의 실적 덕분이겠죠. 이 월가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워런 버핏 그리고 2023년에 별세했던 이 찰리 먼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 과거 구글에 대한 투자 기회를 놓친 것을 매우 후회한다라는 발언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례 주주총회 당시 먼거 부회장은 빅테크 분야에서 당신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구글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당시 버핏 회장 역시 구글 투자 설명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찾아온 적이 있다며 얼마든지 질문을 해서 구글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파악을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놓쳤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조금은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더 재미있는 부분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산하 보험사인 가이코는 구글의 초기 광고 고객 중 한 명이었다고 해요. 이 CNBC는 버크셔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토드 콤스 그리고 테드 웨슐러가 알파벳 투자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들은 앞서 2019년에도 버크셔의 아마존 지분 매입을 추진한 적이 있고요. 버크셔는 현재 약 22억 달러 정도의 아마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버핏 회장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빅테크인 애플에 대한 버크셔의 지분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들어서도 약 15% 정도의 지분을 축소했는데요. 그래도 버크셔의 애플 지분은 현재 607억 달러로 버크셔의 상장주 투자 종목 중 여전히 평가 가치 1위입니다. 올해가 끝나간다는 뜻은 버핏 회장의 은퇴도 머지 않았다는 뜻이겠습니다. 이 역대급 세대 교체 중 하나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세대 교체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버크셔의 투자 방향 또 투자 철학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시장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참고로 향후 버크셔의 회장은 그레그 에이블 현 버크셔 부회장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빅테크에 회의적이었던 버핏까지 이제는 빅테크에 조금은 눈을 돌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빅테크 또 AI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닌지 많은 투자자분들도 한 번쯤 좀 재고를 해보셨을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차세대 버크셔에 대해서도 함께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버핏 회장의 후임인 에이블 CEO에게도 많은 것들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버크셔를 21세기형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배당금 지급, 또 분기별 실적 설명회 개최, 3,500억 달러가 넘어가는 거액의 현금 자산 활용 방안 등을 통해서 주가 부진을 조금은 만회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버크셔는 60개가 넘는 자회사를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 회사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약 10개 남짓입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부의 분사 혹은 매각 등을 고려해서 경영 최적화를 노려야 한다는 조언들도 있지만 대규모 M&A는 현재 주식 상황 속에서는 약간은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현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금 지급은 현실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작년 5월 이후 중단됐던 주식 환매도 거론이 되고 있죠. 포트폴리오도 격변이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전통적이고 고전적이었던 버핏 세대와는 또 다른 현대화에 맞는 방법이 요구되는데요. 참고로 에이블 CEO는 에너지와 유틸리티 분야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내년에는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어나더 뉴 버크셔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주가는 그동안의 고전을 딛고 반등할 수 있을지, 탈버핏이 과연 성공적일지 조금은 지켜볼 만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알파벳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심이 있고 특히나 워렌 버핏 선생님이 또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찍어가지고 물론 이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예, 그 오른팔 왼팔이 했는지 또는 뭐 방금 말씀하셨던 새로운 CEO가 그 투자 의견을 냈는지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의 어떤 지분의 10번째를 차지하는 그 기업이 지금 알파벳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는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테이블님, 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과거 버크셔 해서웨이의 어떤 뭐 지분도 보셨을 거고 또 애플을 파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짚어 가야 될 것 같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좀 일부 좀 지분을 좀 줄인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로 이러한 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이번에 좀 보셨는지 개인적으로. 일단은 현금에 대한 확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현금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조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지수단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뭐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이제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말씀을 드리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당장 보시더라도 이제 M7 내에서 밸류가 가장 싼 종목 중에 하나고요. 맞아요.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구글이 현재 이제 제미나이에 대해 가지고 이게 점유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AI에서 절대적인 1등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그 여러 트래픽을 놓고 봤을 때 절대적인 1등은 오픈 AI가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 다른 엔스로픽이나 여러 다른 뭐 LLM들이 있지만 네. 이게 오픈 AI의 실질적인 이제 점유율을 감소시키면서 본인의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이제 모델은 누구냐 그러면은 제미나이거든요. 그러면 제미나이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텍스트화돼서 학습이 될 것이다. 지금도. 네, 그 왜냐 그러면 유튜브에서.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예. 데이터가 많은 회사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AI가 처음에 이제 등장했을 때부터 이거는 머니 게임과 데이터 게임이다. 데이터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돈도 잘 버는데 데이터도 많은 회사가 구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구글에 대해 가지고는 10년 전에 애플이 이제 처음으로 버크셔의 포트폴리오에 담겼습니다. 그때도 시장에 아주 산뜻한 충격이었어요. 처음 딱 봤는데 갑자기 이제 그 본인들의 포트폴리오가 맨 밑에 10등에 있는데 갑자기 1조를 샀대요. 그때도 10번째 종목이었어요? 그때가 10번째인가 하여튼 그래 밑에 있던 애고요. 밑에서? 분할 매수로 처음부터 사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에 샀을 때가 지금 그때 10빌리언인가 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점점점 확대를 하면서 지금 어찌 보면은 상승도 하고 계속해서 확대를 하면서 결국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비중 내 1등까지 올라갔는데 예. 그 당시의 시점을 보시면은 이게 좀 묘했던 게 네. 스마트폰이 한참 판매가 계속 늘어나다가 스마트폰 판매가 정점에 올라갔을 때 그때 버크셔는 애플을 담았어요. 실제로 2015년, 16년에 담았는데 예.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2014년까지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10억대 후반, 17억대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던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은 13억대, 14억대가 이제 좀 안정화된 레벨인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익을 올려오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늦게라도 담아가지고 어찌 보면은 필수 소비재가 되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했다라는 해석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주변에 놓고 보시면은 당장의 제미나이나 아니면 오픈 AI 챗GPT를 안 쓰는 사람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많이들 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들 크롬 검색만 하더라도 지금은 AI가 나오고 네이버 검색을 하더라도 AI 요약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다들 CPT를 통해서 제미나이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는 건데 예. 이 시점에 구글을 샀다라는 거는 예상보다는 좀 빠르긴 해요. 언젠가는 저는 버크셔가 구글을 담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여러 채널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그래도 좀 2030년 정도는 됐을 때 우리가 정말 AI라는 게 우리 주변에 깔렸을 때 그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워렌 버핏 선생님 100세가 되셨을 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약간 있죠. 축하 기념으로. 네. 아니 예. 그러면 이번을 계기로 완전히 버핏 선생님의 그 투자 철학이 빅테크 쪽으로 좀 쏠린 게 맞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구글 근데 저는 M7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릴 때 M7을 지금 우리는 다들 성장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성장률이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성장률이 엔비디아는 성장주라고 볼 수 있어요. 성장률이 뭐 40%씩 올라오니까. 그런데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은 연 성장률이 15% 나옵니다. 15%가 절대 적은 건 아니지만 네. 저는 감히 주장컨대 얘들은 성장을 좀 잘하는 경기 방어주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논란이 되게 많아요. 애플은 경기 방어주냐 성장주냐, 애플은 배당주냐 성장주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구글
애플 요런 애들은 마소까지도 포함하면은 이런 애들은 우리가 모두가 다 쓰는 필수 소비재가 되었고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얘들이 1년에 꾸준히 주가가 매년 평균적으로 막 20% 정도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거는 매출의 성장과 자사주 배입소가 효과로 올라가는 것이지 얘네들이 정말 성장을 잘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다른 애들보다 잘해서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성장을 잘하는 미국 주식의 표준이고 얘들을 기준으로 얘보다 성장을 못하면은 배당주, 얘보다 성장을 잘하면 성장주. 얘들은 정말 표준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미국에서도 똑같은 그러니까 논란이 있어요. 성장률에 대해서 네. 관점을 봤을 때. 그러면서 예, 예. 주가가 매년 20% 올라가니까 성장주라고 표현하는데 얘들은 성장주라고 하기에는 경기 방어주 느낌으로 그렇죠. 필수 소비재 근데 느낌으로 배당도 봐야 되니까. 많이 하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 일찍 담았지만 예. 워렌 버핏이 충분히 담을 만한 기업 담을 만한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오랜만에 민캐스터의 코너였는데 폐지가 됐던 상상의 날의 코너를 한번 다시 재도입을 해보면 맞아요. 반응이 없어서 버렸어요. 지금 전격 폐지가 됐는데 아무튼 테이버님이 워런 버핏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빅테크 중에 애플, 구글 그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TSMC를 담았을 때도 TSMC를 좀 오래 보유할 줄 알았었는데 빅테크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필수 소비재 중에 TSMC가 제일 필수 소비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TSMC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을 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은 근데 지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마존에 대한 이제 애플처럼의 포트폴리오 상위에 올라갈 수 있는 네네네. 그런 포트폴리오 상단으로 아마존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는 뭐 TSMC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포트폴리오 상단에 올라가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미국의 필수 소비재 관점에서도 아마존을 안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더 강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존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은 그만큼 필수 소비재의 성격을 워낙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마존이 그런 매력이 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주주 환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버크셔가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아마존도 언젠가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워렌 버핏도 버크셔에 대한 그런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만한 그런 기업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난 아마 금요일, 토요일날 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보셨던 워렌 버핏, 워렌 버크셔 해서웨이가 알파벳을 이제 담았다. 뭐 13F 지난 3분기 때 이러한 지분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나오는 뉴스를 또 하나 짚고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AI 투자 광풍이 이어지고 있긴 한데 은행과 투자자들은 또 CDS 대량 매수 중이라는 소식도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때문에 은행들이 먼저 부도 위험에 대한 해지를 또 나서고 있습니다. AI 관련 대출과 또 채권 인스포저가 빠르게 커지면서 혹시라도 이 투자 수익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를 대비하면서 CDS, 즉 기업 부도 보험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라클의 5년 CDS 비용은 9월 이후 2배가량 뛰었고 또 최근 6주 거래량도 42억 달러로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20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시장은 혹시 몰라서 보험이라도 들어주자 이런 반응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AI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이젠 미국 투자 등급 회사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이 채권 발행이 폭증했고 또 JP모건은 앞으로 몇 년간 1.5조 달러 규모가 더 나올 것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투자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 반대로 리스크에 대한 대비 움직임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AI 투자가 호황처럼 보이지만 금융시장의 내부에서는 만약을 대비하는 그런 보험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오라클의 CDS가 급증하고 있다. 코어 위브도 마찬가지로 CDS 급증하고 있다. 뭐 제가 지난주인가요? 뭐 그때 확인해 보니까 약 한 30% 가깝게 또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지금 시장에서 여러 이제 부채에 관련돼서 너무나도 이슈가 되어 있고 앞서 뭐 테이버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신용에 관련된 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시장에 약간을 좀 뭐 짓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더 번지게 된다면 아마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뉴스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까 뭐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지만 뭐 하이힐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체크를 해보고 뭐 그 다양하게 파이낸셜 우리 그 지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쩌면 좀 심리 지표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 경기에 대한 체력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 CDS가 급증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일시적이라고 좀 보고 계세요? 아니면은 이게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월스트리트 놈들의 농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놈들이 농단. 네. 예. 왜냐 그러면은 이게 뭐 코어웨이브에 대해서 오라클에 대해서 많이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예. 먼저 오라클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금 흐름 기준으로 2026년도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현재 얘들이 300억 달러가 넘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300억대 중반, 350억 달러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예. 네.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200억 달러가 넘는 그러한 잉여현금 흐름을 기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이 메타가 구글이 돈을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오라클이 무리하고 있지만 얘네들도 버는 돈만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버는 돈보다 조금 더 늘려가지고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하는 게 오라클의 욕심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대목이고 코어웨이브는 물론 좀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조를 버는 기업이 50조, 100조를 투자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믿기가 어려운 상황,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이게 숫자를 던지다 보니까 이게 오픈 AI 혹은 뭐 이제 코어웨이브와 같은 네오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기업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이 나오는 거지만 네. 오라클 단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이 정도는 투자할 만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최근에 이게 뭐 CDS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시계를 돌려서 2022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돈을 잘 벌었던 트레이더들, 펀드 매니저들의 주력 상품이 뭐였냐 그러면은 예. 그게 빅스였어요. 빅스. 네. 예. 실제로 월스트리트에서 2022년도에 이게 연봉왕, 어떻게 보면 뭐 수익률 왕 이런 사람들은 다들 빅스를 주력으로 트레이드한 사람들이 빅스를 주요 해지로 트레이드한 사람들이 수익률을 상당히 높게 가져갔고 예. 아닌 사람들은 다 대부분 제로 혹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대목인데 그게 시장에 알려지고 난 이후에 올해 우리가 뭐 5월 달부터 6월, 7월 뉴스 보시면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빅스를 제일 많이 사고 있다. 빅스를 사고 있어서 빅스를 터트리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실제로 저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빅스로 어찌 보면 뭐 좀 재미를 봤었고 올해 초에도 딥시크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빅스로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딥시크 터지고 관세 이후로는 예. 빅스가 오히려 변동성이 완전 죽어버렸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뉴스를 보시면 7월, 8월, 9월, 10월 올라오는 과정에서 하루에 1% 이상 S&P 500이 움직인 날이 한 달에 한두 번? 한 번도 거의 없는 그런 달도 있었다라고 표현이 될 만큼 변동성이 완전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 지금 어찌 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갑자기 터졌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 해지 상품 중에 하나가 원래는 빅스였는데 빅스가 뭐 작년부터는 우리가 과거에는 이게 빅스라는 것도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월간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그다음 분기별로 거래가 됐는데 작년부터 이게 데일리 빅스가 나왔어요. 원데이 빅스가 나오다 보니까 네. 하루 종가에 대한 하루만의 변동성에 대한 배팅을 하는 그런 파생 상품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빅스라고 하는 상품의 매력 자체도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개인 투자자까지 달라붙어 버리니까 이제는 빅스로 해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서 CDS를 건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게 월스트리트 놈들의 농간이다. 파생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해지로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메인 포트폴리오인 것처럼 이렇게 뉴스 헤드라인이 나오는 것 자체가 농간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이런 해지 상품은 존재했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주식과 채권 해지였고 그게 코로나 이후에는 주식과 빅스 해지가 들어온 거고 그게 지금은 오히려 현물 자산과 CDS라고 하는 더 깊은 파생, 개인들이 건들기 어려운 파생에서의 이러한 해지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너무 현혹되진 마시고 지금은 CDS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레버리지가 세니까 터지면 크게 터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럴 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가? 요럴 땐 현금으로 투자를 하자. 우리는 레버리지를 쓰지 말자. 시장 레버리지가 클 때는 우리는 레버리지 안 쓰면은 그럼 땡이다. 요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저도 이제 이 CDS에 대해서 좀 봤는데 지난주 보니까 알파벳도 조금 올라갔어요. AMD도 좀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던 기업들도 일부 CDS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어쩌보면 좀 오라클과 코어웨이브에 좀 너무나도 좀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좀 CDS 프리미엄이 좀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제 뭐 눈에 그렇게 띄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없어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제 부채의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 근데 이런 시장 상황이면 사실 좀 부실 기업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또 선두 입장에서는 좀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번 좀 시기를 거치면서. 그래서 지금 일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도 일부 수급이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네. 이 섹터 내에서도 지금 최근 한 1, 2주 동안에 약간의 순환매가 좀 돌곤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술주에 너무나도 쏠려 있었던 또는 너무나도 레버리지로 좀 쏠려 있었던 그런 네.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자금들이 조금은 섹터 내로 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난 1, 2주 동안에 또 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는 또 좋은 흐름 보였고 네. 또 경기 방어주 성격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순환매가 이루어질지는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뉴스를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까요? 네. 예. 이번에는 테슬라 쪽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 공급업체의 중국산 부품을 사용을 중단한다라는 또 보도가 있었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이 차량의 공급업체들에게 중국산 부품을 전면 배제해달라고 또 직접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실제로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테슬라가 이번에 이런 움직임을 겪은 이유는 두 가지 이유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코로나 시절 겪었던 중국망 공급망 교란, 또 하나는 올해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더욱 줄여야 한다라고 한다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잡은 목표는 사실 좀 빠르다라고 평가를 또 받고 있죠. 앞으로 1년에서 최대 2년 안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량의 부품을 중국산 부품의 내용을 모두 대체하겠다는 계획까지도 밝혔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최근 중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반도체 수출 갈등까지 겪으면서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 불안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도 함께 테슬라의 탈중국 전략에 조금 더 가세하게 된 요인으로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자동차 부품 공급 불안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탈중국 전략이 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제가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테슬라가 전기차와의 연결성이 과거보다는 좀 덜한 것 같거든요. 네. 개인적인 이제 체감은. 이제 AI로 거듭나고 있는. 그러니까 부품이 탈중국이 되던 말던 별로 크게 또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죠. 아직까지는 네. 그래도 전기차 매출이 가장 중요한 기업이긴 한데, 요즘 보게 되면은 예전만큼의 그 전기차 의존도가 하도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우리는 휴머노이드다, 우리는 반도체를 할 거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건지도 모르겠으나, 테이버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 테슬라와 전기차 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탈중국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 앞으로 테슬라를 바라보시는 투자자분들은 이 기업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까? 아마 많은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한데. 의도는 좋으나 탈중국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쉽지 않죠. 예,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공급망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우리가 헤드라인 표면 그대로 들어보시면은 테슬라가 부품을 탈중국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테슬라 주주분들은 그럼 테슬라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중국 기준에 생각해 보면은 저놈이 그렇죠. 그리고 중국 그러나요? 매출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네. 테슬라에게는. 저놈이가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 불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놈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트럼프가 안아줘야 사실 되는데.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게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량을 보시더라도 전년 대비 계속해서 1분기부터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도 있고 네. 그리고는 지금 서울에 다들 계시고 그다음에 올림픽대로를 지나다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전광판이 전부 다 지금 BYD로 도배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마저도 지금 BYD로 맞아요. 많이 보여요. 요즘에 네. BYD가. 근데 그리고- 그 중국 시장을 그럼 아예 지금 포기하는 전략으로 지금 가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중국 내에서 가격 경쟁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좀 힘들다라고도 분석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근데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본인들이 출혈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근데도 정부 보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네. 죽이기가 나섰기 때문에
본인들도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중국 테슬라 기업들은. 입장에서는 저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억지로 할인 판매해가면서 가격 경쟁해가면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어차피 지금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그 방향성과 트럼프의 방향성과 일치하게 안 하겠다. 네. 분리하겠다로 오는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걸 우리가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을 같이 엮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예. 오히려 그 부분이 미국 주주들이나 미국인들 관점에서는 그치 길게 보면 그게 맞아 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게 네. 해야지 보면은 가격을 더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노이즈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걸 주가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 항상 여기 올 때마다 매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테슬라는 코인입니다. 코인이다. 유동성으로 가는 거예요. 테슬라의 차트와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를 같이 놓고 보셔야지 이거를 테슬라가 뭐 전기차가 돈을 얼마를 벌었고 이익이 얼마나 났고 자 제가 그러면은 여기서 되게 신기한 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요 밑에 보시면 요 E자 있죠. 요 빨간색 초록색 중간중간 박혀 있는 게 있습니다. 실적. 예. 실적 발표예요. 빨간 건 어닝 쇼크고요. 초록색은 어닝 이제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렇죠. 쭉 보시면은 빨간색이 많을까요? 초록색이 많을까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게 2023년 실적 발표부터 빨강, 초록, 초록, 계속 쇼크예요. 주가는 근데 올라가요. 근데 이 부분에서 그래서 뭐 이게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냐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매출은 늘어나는 게 맞는데 매출 성장률, 가운데 이게 매출 성장률입니다. 성장률 둔화됐죠. 매출 성장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익 보시면 이익은 2023년까지는 올랐으나 2024년도에는 이익이 지금 줄어들고 2025년도에도 이익이 별로 안 늘었어요. 매출 성장이 지금 둔화됐다, 매출 성장이 제한됐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이거 실어야 될 이슈입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아예 트럼프 당선되고 돈 풀리고 유동성 풀린다 가자 그러고 올라가는 건데 이거를 뭐 숫자를 하고 밸류에이션을 보고 로봇 매출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죠. 중국 시장을 완전히 다 제껴도 네. 거의 상관없다. 유동성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테슬라는 적어도 유동성과 롱숏 게임의 관점에서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네. 중국에서 해가지고 중국 매출이 얼마나 감소할 것 같습니다라고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떨어지면 유동성 때문이고 롱숏에서 밀리는 거지.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고 보는 거는 너무 그거는 과한 해석이다. 지금 보시면 유동성의 해석이 이제 등락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펀더멘탈은 없다. 펀더멘탈로 이거 가는 근데- 종목이 아니니까. 이거 근데 너무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저는 이걸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팔란티어와 테슬라는 코인이다. 코인이다. 네. 팔란티어까지 네. 선을 장난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펀더멘털이 없는 테슬라와 팔란티어. 자, 앞으로 어떻게 흐름갈지.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기업 이야기로 좀 넘어갈 텐데요. 자, 어떤 기업 이야기가 있는지 최보 앵커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향후 10년간 글로벌 주식시장을 이끌 트렌드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뭐 사실 미장도 월요일 시작을 앞두고는 실적도 거의 없고요. 뭐 나오는 이슈들도 마땅치 않으니 요 시간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년 동안의 전망이니 2025년부터 2035년까지가 해당이 되겠고요. 목표는 자사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의 방향성을 지지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동인들이 주기적 혹은 비주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즉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기업들의 성장, 수익성, 마진, 가치평가 혹은 거시경제 파급 효과를 가질 만한 정책 등의 구조를 고려했다고 설명했고요. 네. 공통적인 프레임워크를 적용했지만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도 차별화를 뒀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키워드이자 의견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뉘는데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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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AI죠. 골드만삭스에서도 AI를 가장 우선적인 테마로 잡았습니다. 네. 다들 결국 그래서 궁극적인 정답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AI에 대한 고평가, 버블론 등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했는데요. AI가 올해 가장 주요한 시장 트렌드였으며 올해 보여준 AI 종목들의 퍼포먼스가 꽤나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단 높은 밸류에이션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후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 견고한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봤고요. 구체적인 수치로는 AI 관련주들이 연간 평균 7.7%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고 현재는 AI 관련의 빅테크들의 PER이 19배 정도지만 10년 동안 조금씩 낮아질 것이라고도 전망을 했습니다.
또 AI 거품과 관련해서 이 거품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털 사이의 괴리감에서 정의가 되는 개념인데 앞으로도 AI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실현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이 거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품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잠깐 나오고 사라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AI가 거품이라는 것도 아니죠. 결국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AI와 거품은 함께 가는 동반자의 존재다라고 인식하는 편이 낫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품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실적이라며 이번 어닝 시즌에도 강력한 실적들로 빅테크들에 대한 강한 투심이 목격됐다고 강조했고요. 그 실적을 견인해 줄 수 있는 건 결국 진짜 이익, 그러니까 마진이겠죠. 빅테크들의 평균 마진은 연 6% 정도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신흥국 시장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금까지 모든 글로벌 시장의 초점이 미국 증시에 맞춰진 것과는 달리 앞으로 10년 동안은 신흥국 시장이 더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즉 신흥국 시장이 미국과 유럽 증시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줄 것이라며 전 세계 시장에서 핵심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특히 그중에서도 중국과 인도를 언급하며 견조한 EPS로 인해 이들의 성장률은 내년에 10.9%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고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 역시 높은 EPS와 배당 수익률로 인해 연간 10.3%의 성장으로 그 다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 즉 니케이 225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는 연초 대비 약 27.4% 정도 상승했다며 내년에는 8.2%의 상승률을 관측했고요. 유럽 증시는 7.1%, 미국은 가장 낮은 6.5%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을 넘어서 시각을 다각화해야 한다며 급증하는 국내 총생산 GDP, 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들,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신흥시장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I 측면에서 많은 빅테크들이 미국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오로지 미국 기업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AI 차원으로 본다면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것이 옳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테마인 AI, 두 번째 테마인 신흥국 시장,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골드만삭스는 AI가 신흥시장에 미치는 효과, 즉 시너지가 굉장히 클 것으로 전했습니다. 네. 최근 맥킨지의 연구 결과 AI가 신흥국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인 가치는 약 4조 4천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여기에 동의한다며 적어도 4조 4천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중국, 대만, 일본, 그리고 한국은 AI를 기반으로 한 막대한 자본 지출, 그리고 AI 채택률이 공격적으로 높은 곳이라고도 언급했는데요. 이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만 어떤 국가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인도도 당연히 미래 전망이 아주 밝은 나라겠죠. 인도는 튼튼한 경제,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구, 이 양대 산맥에 힘입어서 결국 10년 동안 매해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인도 또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신흥국 중에 하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국가별 EPS가 10% 미만인 대만과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메인 플레이어가 되기에는 그 규모가 작지만 AI에 대한 고액의 투자, 특히 한국은 방위, 조선, 원자력과 같은 전략 부문들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국가 모두 놀라운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또 중국은 역시나 AI 발전, 그리고 외부 시장 점유율, 또 인볼루션, 즉 과도한 내부 경쟁의 방지를 주관하는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해서 향후 3년 동안 12%의 성장을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는 달러화 약세 역시 우리가 더 이상 미국 시장에만 집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차후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이 된다면 미국 시장보다는 신흥국 시장 혹은 더 나아가서 다른 글로벌 국가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향이 될 것이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남겼다고 합니다. 네, 자 골드만삭스에서 자 향후 이제 10년 동안 우리가 좀 봐야 될 그런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다들 아시는 이제 AI 관련해서도 특히나 이제 빅테크 관련해서도 좋은 이야기가 좀 나왔고, 자, 그 외에 이제 중국과 또 인도에 관련돼서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하면 뭐 물론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뭐 좋진 않지만 뭐 부동산 시장도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의 지표들은 나오곤 있으나 주가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약간의 어떤 모멘텀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고 중국이 또 우리 봐야 될 산업이 많잖아요, 사실상. 예, 중국을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미국을 따라가는 어떤 나라다 이렇게 보기는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은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급망부터 해서 또는 중국이 훨씬 앞서가 있는 그러한 산업도 분명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의 어떤 흐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테이버님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최근에? 일단은 중국은 미국과 현재 아주 강력한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고 그 중심에 있는 게 AI 반도체에 대한 규제 그리고는 그거에 대한 역으로 히토류에 대한 규제.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를 본인들이 독립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와 호주 등에 있는 국가들 기업들을 다 어셈블 해가지고 우리만의 히토류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반도체 장비도 규제하겠다, 소재도 규제하겠다. 그리고는 우리는 히토류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겠다. 그리고는 너네들 뭐 여러 가지 서로 싸워가지고 너 이거 없으면 안 되지, 이거 없으면 안 되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제조 2025, 2035 이런 걸 제시하면서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트럼프 임기가 끝날 때쯤 그러니까 2030년 정도 되면은 미국 내에서도 이게 히토류에 대한 이 공급망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독립하겠다라고 하는데 절대적인 기술력의 수준은 미국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없는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조업 인프라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조업 인프라는 있지만 원천 기술이 없는 곳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내수 시장 혹은 뭔가 제3세계를 기준으로 본인들의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뭐 미국의 특허라는 게 분명히 걸리긴 하겠지만 그걸 살짝 변형한다든지 아니면은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중국만의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중국이 거기서 활로를 찾은 게 최근에 전기차였고요. 그리고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지만 특허라든지 여러 가지 장벽과 규제와 기술에 막혀가지고 먼저 전기차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중국이 지금 쓰고 있는 전략은 제조업을 베이스로 한 로봇입니다. 아, 로봇. 네. 예. 실제로 보시면 이게 뭐 올해 같은 경우 유니티리에 대한 이야기가 국내에 많은 기사들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예. 그리고 아마 지난주였을 거예요.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에 또 우한인데 우한. 예. 되게 익숙한. 대도시라서 그래요. 아주 큰 도시이기 때문에 우한이라고 하는 그곳에 로봇 오프라인 매장이 만들어지면서 아. 2만 달러짜리 로봇을 실제로 우리가 만지고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로봇 올림픽도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었었죠.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작년이었을 거예요. 구글이랑 스탠퍼드 대학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두 군데서 본인들이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걸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빨래개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때 걔네들이 부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알고리즘은 본인들이 개발을 하고. 예. 그리고 그 부품을 모두 다 알리바바에 샀습니다. 아. 그래서 만드는데 2만 달러로 만들었다. 그 당시에 모든 알고리즘 개발까지. 그리고는 부품비 같은 경우에는 그때 10,000불이 안 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중국산 어찌 보면은 제조 밸류체인의 핵심 기술인데 예. 종속돼 있는 거죠, 이제 네, 벌써. 그거를 어떤 식으로 미국이 풀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은 소프트웨어적인 강점으로 여전히 앞으로도 AI에는 절대적인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AI 다음은 당연히 모두가 로봇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로봇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은 중국이 앞서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맞아요. 이게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쵸. 이런 느낌인데 그럼 궁극적으로 그러면 승자는 누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누가 이겨요? 승자도 패자도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약간 생각을 좀 하는 게 공존하는 시장인 건가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 미국의 기술과 중국의 기술을 같이 합쳐가지고 만드는 게 궁극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기술이 될 텐데. 근데 그 둘이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서로 이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서로 상대방을 규제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시장을 흔든다든지 기술을 흔든다든지 여러 가지 흔들 텐데 핵심이 되는 거는 뭐 정부 차원에서는 흔들지만 기술도 마찬가지. 뭐 지금 보시면 알리바바랑 엔비디아가 서로 이게 MOU를 맺어가지고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건 아주 큰 뉴스죠. 정부가 뭐라고 하든 간에 기업인들은 필요해요. 필요하면 그렇죠. 이게 뭐 우회 수입을 하든 어쩌든 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그런 인력들은 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맞잖아요.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그 R&D를 10년 하던 사람이 AMD에서 10년 하던 사람이 중국 가가지고 회사 차리고 이게 알리바바랑 같이 협업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되게 그러니까 국경이 있냐 없냐에 대해 가지고 저는 좀 모호하다. 재미난 게 네.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난 많은 엔지니어랑 뭐 예를 들면 피지컬 AI를 연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고서를 내요.
그럼 보고서 뒤에 이름이 다 중국 사람이에요. 절반이 중국인이에요, 지금. 무슨 웡, 네. 무슨 뭐 시우,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모든 연구원들이나 엔지니어나 AI 개발자나 전부 다 중국 사람이 또는 인도 사람. 네. 중국과 인도, 대만, 뭐 한국, 일본 이런 맞아요. 사람들이 다기 때문에 예, 미국 사람이 많이 없어요. 네. 예. 그러면 결론이 났는데요. 승자는 중국이네요. 근데 원천 기술이 미국이 들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어렵네. 이거를 우리는 항상 계속 균형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저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게임이다. 어... 이게 우리가 이념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념 전쟁의 끝에는 그죠 뭐 이게 한쪽이 망하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위아더 월드가 되던가 사실 한데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갈등이 뭔가 치닫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바이든 때도 엄청 싸웠어요. 아이고, 그죠? 트럼프 때보다 심했을까요? 이게 물밑으로 많이 싸웠죠. 아. 신장 위구르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돌려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이 다를 뿐 중국 때리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럼 공존한다는 전제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존이라는 게 이제 과거부터 이제 도광양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 너무 멀리 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옛날부터 우리는 네. 드러내지 아니하고 패권에 도전하지 아니하고 미국의 바로 아래에서 세계를 이끌어 가겠다. 아. 같이 가겠다. 맞아요. 라는 전략에서 시진핑이 갑자기 들어서면서 아니야 우리도 패권이야. 맞아요. 계속 우리가 미국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좋은 거 다 뺏기고 우리는 영원히 저 이렇게 미국과 격차가 벌어져 있는 이 상황이 우리는 안 돼. 우리 중국도 이제 올라갈 만큼 덩치가 커졌어. 하면서 둘이 요렇게 있던 구조가 요렇게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미국도 이러면 안 되는데 중국은 벌써 들켰나? 이러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 약간 균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게 균형이 맞는데 중국이 안 하죠. 그러면은. 그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끝나지 않을 싸움이다. 아마 2020년, 21년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논문과 헤드라인으로 한번 회자된 적이 있는데 이거 100년 전쟁이다. 미국과 중국의 이 규제 싸움은 100년 동안 이어질 것이다 얘기가 나왔는데 구조를 보시더라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러게요.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중국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또 장점이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도 어떻게 헤어나갈지. 따로따로 투자하면 되죠. 로봇은 일단 중국이 훨씬 앞서 있다. 중국의 하드웨어 투자하고 미국의 소프트웨어 투자하면 어떻게 해서든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누릴 수 있지 그럼 중국 않을까. 뜻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거예요? 일단은 저는 저희 시 선생님이 저 이렇게 떠나시기 전까지는 투자 안 할 거고. 왜요? 왜 떠나시기 전까지 방금은 뭐 중국은 이쪽에 투자를 하면 되고 이러셨잖아요. 중국도 이제 중국의 합리적인 중국이 있었는데 지금의 산념이 그렇습니다. 네. 랄랄라 중국이 돼가지고.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테이버님 나오시면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업들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또는 뭐 기업 이야기들을 좀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기업 이야기가 있을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어떤 기업입니까?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는 오늘의 제일 핵심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살짝 프리장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구글. 구글. 네, 구글의 차트를 먼저 좀 띄어서 요걸 차트를 띄어서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요거를 차트를 요렇게 쭉쭉쭉쭉 당겨서 보여드리면은 자, 이게 구글의 차트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4% 올라 있죠. 예. 쫙 올라 있습니다. 역시 워렌 버핏동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를 더 길게 당겨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아직 신고가를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워렌 버핏동이 매수를 했다, 버크셔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구글이 그래서 신고가를 쓸 만큼 강력한 매수 재료가 됩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고 난 이후에 그냥 나스닥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예. 현재 프리장에서는 신고가 도전에 실패했어요. 신고가 도전에 실패했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상 최고치라는 부분, 히스토리컬 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갖는 것이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예. 오늘 구글이 장 초반에 이제 장 열리자마자 바로 밀려 내려간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이걸 상당히 싫어하겠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구글이 신고가 영역에서 왔다 갔다 힘싸움을 얼마나 강하게 하는가 기술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예. 이번 주는 월, 화, 수는 모든 게 다 기술적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장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목요일 장 개시 직전에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예. 물론 9월이긴 하지만 고용보고서가 박살이 나야 12월, 1월 우리가 앞으로 있을 1, 2회 FOMC 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if 9월 고용이 너무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이 이제 출렁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1월에도 오히려. 금리 인하 못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월화수와 목금은 전혀 다른 수급 환경에 놓일 것이다. 그러니 월화수는 뭐 아까도 빅스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미국이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미국 주식들이. 왜냐 그러면은 제로데이 옵션, 제로데이 빅스, 그러니까 원데이 빅스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날 옵션 배팅하고 오늘 먹고 땡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예. 이제 수급상으로 놓고 보시면 월화수는 그냥 완전 개별 게임, 종목 장세로 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구글 혹은 뭐 이번 주 내도록 보시더라도 구글이 신고가를 쓰느냐 못 쓰느냐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다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가 현재 190불 근처 요 라인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여기서 시봉 많이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 항상 우리가 장기 평선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100, 125, 200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최근에 보시면은 요 금요일 종가도 200 이평선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50, 200 요런 것들이 지금 딱 엮여 있는 요 라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적 발표하고 200일 올라가는가? 아니면은 실적 발표가 난 뒤에 다시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180불이 저점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180불 밑으로 내려가는가? 예. 요게 어찌 보면 이번 주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전에는 뭐 180불과 200불 사이 그 어딘가에 자리를 잡겠죠. 여기에서 매수가 더 강하냐, 매도가 더 강하냐. 요게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핵심이 될 거다. 오늘 1% 빠지는 이유는 지금 아침에 또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팔란티어의 피터 틸 선생님도 이제 소프트뱅크와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를 모두 다 팔았다라는 그런 포트폴리오 공개가 되면서 현재 엔비디아가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180불을 깨고 내려간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은 180불이라는 라인을 이번 주 내내 지지해내고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위에서 자리를 잡고 올라가느냐 아니 버티기라도 하느냐라는 점을 이번 주 내도록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오라클과 메타에 대해서 현재 오라클이 200일선까지 내려갔다가 금요일 날 반등을 했어요. 200일선까지 내려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 뭐 갭도 다 하락한 상황이고 200일선이면은 장기 평선까지 밀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 들어오는가 그리고는 현재로서 이제 시봉을 맨날 말씀드리는데 요게 지금 이제 22평선, 20시봉까지는 돌렸어요. 20시봉까지요? 20시평선까지 돌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요 50시평선 혹은 요 어찌 보면 이제 돌려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예요. 야, 오늘 근데 20시봉이 무너지면 안 되겠네요. 무너진다까지는 뭐 상관없이 200일선이겠죠. 무너지는 건 200일선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게 지금부터 차트가 돌리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메타도 지금 보시면은 하락이 일정 부분 멈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보라색 선이 있습니다. 이 보라색 선 50시선이에요. 요게 어찌 보면은 돌렸을 때 이제 약간 폭발적인 매수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벌써 한 번, 두 번 터치하고 밀렸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술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는 600불입니다. 메타의 현재 아래는 600불이고 여기서 600불에서 매수세가 이제 두 번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형성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평선을 뚫어낼 힘이 있는가? 그리고는 그게 목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나스닥에 대한 수급과 함께 뚫고 올라가느냐의 관점에서 오라클과 메타는 요 차트를 돌리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우리가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 기술적 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많이 좀 보고 계신데 최근 들어서 사실상 이 알고리즘 매매가 많아지니까 요 21선, 51선, 200일선에 대한 역할이 더 커지고 있나요? 테이버님께서 보시기에는 과거와 최근에 봤을 때는 어떻게 좀 변하고 있어요? 요즘은 공식대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차트들이 정말 정직한 차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물론 정직에서 한 5% 아래로 5%로 이렇게 좀 더 흔드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게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일봉과 시봉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일봉과 시봉의 요 차트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정직한 움직임이 정말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메타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닫고 떨어지고 닫고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질문 드린 건데 그러면 우리가 약간 과거에는 야 이거 뭐 21선, 51선 뭐 이거 가지고 매매 이거는 시선입니다. 시봉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약간 투자의 아이디어로서 지금 삼아도 될 만큼 과거보다는 좀 더 정교해졌다. 정교하기보다는 과거보다는 자동 매매가 훨씬 많고 실제로 미국 주식의 트레이딩 데이터를 보시면은 현재 미국 주식의 모든 트레이딩에 있어가지고 미국 이제 시장에 있어가지고 나스닥 기준으로 알고리즘 매매가 70%,
80%까지 얘기가 나와요. 특히나 이런 큰 기업들은 그쵸. 거기에 더 의존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S&P 500에 대한 지수와 나스닥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는 거기에 엔비디아와 뭐 메타, 구글, 애플과 테슬라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이평선을 조합하면은 그날의 움직임이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표가 나왔을 때 움직임과 채권 시장, 비트코인 시장 같이 엮으면은 예. 아 오늘은 알고리즘이 이렇게 작동을 했습니다. 컴퓨터들이 혹은 큰 손들이 이런 의견으로 매수 매도를 했습니다. 라는 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예. 그 관점에서 차트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돌려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오라클과 메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아직 하락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하락은 끝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승 전환됐다라고 표현할 만한 기술적 지표가 나온 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저 메타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50일 시선을 네. 이제 좀 넘어서야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러니까 매수했던 타이밍을 뭐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어떻게 봐야 그렇죠. 일단은 지금 매수가 폭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찌 보면 알고리즘에 걸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최근에 뭐 이게 여기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닥터페퍼라든지 아니면은 룰루레몬이라든지 이 실적 발표가 급락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9월, 10월에. 예. 걔네들 돌린 차트 보시면은 실제로 22평선, 52평선을 뚫었을 때 시봉 기준으로 예. 그때 매수세가 확 들어오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러니까 화이자 차트를 열어보시고 룰루레몬 차트를 열어보시면은 그런 뭔가 이걸 얘기하는구나라는 차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메타와 오라클에서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차트 기술적 관점에 대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핵심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올라가면은 다 올라가면은 그냥 가즈아가 나오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거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서 그때는 그럼 올라갈 자리가 많으니까. 야, 엔비디아 역할이 너무 커졌네 지금. 이번 상황에서. 실적 발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네요, 네. 정말. 그렇게 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그리고 막간으로 테슬라 말씀드리면 테슬라 오늘 400불에서 임쌈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테슬라 코인 400불이기 때문에 오늘 400불 위아래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이제 한 가지는 좀 반대로 보셔야 되죠. 일랄릴리입니다. 릴리가 최근에 쭉쭉쭉쭉 많이 올라가면서 1000불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맞아요. 그리고는 현재 상황에서 살짝 눕고 있어요. 상승세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뭐 상승이 시작이 되면서 쭉 올라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역으로 최근에 빠질 많이 수도 오른 있는. 바이오는 숏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롱숏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에 만약에 일라일리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시봉 기준으로 보시면 녹색 선이 있습니다. 요게 20시선이고요. 20시봉선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은 얘네들이 지금 거의 이제 이평선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후로 요거를 뭐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걸 뭐 지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일라일리를 저 밑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50선까지도 놓고 보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매도를 좀 할까? 비중을 좀 줄여놓고 다시 또 뭐 접근을 할까? 이런 관점. 그 릴리는 저는 좀 더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예. 지금 앞으로 5년 성장률에 대해서 시장 예상치가 5년 평균 40% 성장이에요. 연평균. 네. 야. 그리고는 내년도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 뭐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에 뭐 30% 성장, 35% 성장을 얘기하는데 요게 엔비디아와 성장률을 비교하시면은 거의 동률이에요. 그러네요. 엔비디아 41% 성장 얘기하고요. 일라일리가요? 일라일리 43% 성장 예상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AI 미쳤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다이어트, 마운자로라고 하는 그 약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요거를 같이 믹스해 보시면은 엔비디아와 일라일리가 왜 롱숏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는 사람들이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밸류에이션을 비슷하게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으니까 일라일리는 엔비디아에 어찌 보면은 약간 뭐 반대급부로도 볼 수 있겠으나 같은 성장주더라. 그러니 서로 롱숏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어디 릴리가 비벼 이건 아니고 엔비디아와 릴리의 성장에 대한 그러한 숫자와 가이던스는 비슷한 그런 규모를 보이기 때문에 예. 서로 롱숏의 보완제가 될 수 있다. 투자에 있어서도 포트폴리오의 보완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릴리가 빠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매수한 AI를 적정한 수준에서 매도를 하고 반대로 또 바이오에 대한 릴리에 대한 매수를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순환매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렇게 기업까지 다 짚어 주셔가지고 일부 뭐 기술적 분석까지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테이블 나오시면 늘 많은 분들께서 또 오셔가지고 이제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응원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 주 시장의 흐름 한번 좀 지켜보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도 테이버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정말 뭐 핫한 그런 한 주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후에 나오는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8시에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Wake up, wake up, the city's alive. 불빛은 너를 비춰. 오늘도 run, run, run. 너의 무대야 right now. 하루를 여는 알람 소리, 또 다른 시작의 sign. 커피 한 잔 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dive. 누구보다 바쁜 시간 멈추지 않는 손끝, 그 속에 담긴 열정이 세상을 움직여 지금. Shine on, you're doing fine. 이 순간이 바로 highlight. 작은 노력 하나하나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 Shine on, don't slow down. 너의 땀이 별이 돼. 오늘도 빛나는 reason, 그게 바로 you. 복잡한 서류도 미소,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래도 웃는 그 표정 진짜 멋져 그 모습. 남들은 모르겠지만 너는 알고 있잖아. 한 걸음씩 쌓아온 그 시간이 miracle. Shine on, you're doing fine. 누가 봐도 완벽해. 네 자리가 무대야. 스포트라이트는 너에게. Shine on, don't look down. 이 도시의 rhythm 위 매일을 빛내는 reason, 그게 바로 you. 때로는 멈춰서도 괜찮아. 그 자리에서 꽃이 피었나. 모든 순간이 너답게 아름다워. 지금처럼 Shine on, you're doing fine. 세상에 외쳐봐. 작은 꿈이 모여서 내일을 만들어가. Shine on, feel the light. 이 노래가 닿을 때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더 빛나길. Wake up, wake up, the city's alive. 불빛은 너를 비춰. 오늘도 run, run, run. 너의 무대야 right now. 하루를 여는 알람 소리, 또 다른 시작의 sign. 커피 한 잔 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dive. 누구보다 바쁜 시간 멈추지 않는 손끝, 그 속에 담긴 열정. 네, 최보아 김인의 PM10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나오는 속보들, 장 전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그리고 오늘 장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기업과 원자재 이슈들까지 저희와 함께 빠르고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죠. 김인 캐스터 통해서 바로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월가 전반에 좀 신중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연준위원들도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좀 이어가고 있는 최근 시장 분위기인데 네. 오늘도 역시나 시장 좀 미진한 상태로 출발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이 0.03% 하락하면서 시작하고 나머지는 조금 강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임 보여준 채로 현재 지수는 출발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오늘 또 M7 종목 위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벼운 이슈와 그리고 지수에 대한 내용도 함께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이 워렌 버핏이 애플에 대한 비중을 줄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주말을 통해서 이어져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리마켓장에서는 0.9%대 하락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쪽으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공급 업체에 중국산 부품을 전면적으로 사용을 중단한다라는 소식 제가 아까 프리마켓 뉴욕에서 전해드렸는데 네. 그 여파로 인해서인지 여러 가지 이슈가 함께 작용하면서 0.6%대 하락의 움직임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쪽의 주가 움직임 역시도 오늘 역시
또 계속해서 상승장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이 또 선물 그래도 시장에서 뭐 포착이 하락폭 되네요. 자체가 앞선 두 종목들보다는 그렇죠. 적은 것 같긴 하네요. 이슈가 없어서 관심이 없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러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알파벳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호재가 좀 많았죠. 4%대 현재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신규 매수 소식과 더불어서 또 텍사스의 신규 데이터 센터 소식이 또 함께 겹치면서 이렇게 현재 4%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텍사스 신규 데이터 센터 건축 소식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세 곳 중에 한 곳은 또 이렇게 태양광이나 배터리 저장 시설까지 포함되는 내용도 있으니까요. 구글 주주분들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꼼꼼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마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아마존 역시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0.8%대 그래도 강한 흐름 좀 가져가면서 소폭이지만 상승의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쪽으로 이슈가 있어서 제가 이슈 먼저 말씀드리고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 수요일 장 마감 이후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죠. 이런 호재성 뉴스에도 투자자들은 좀 밸류에이션 우려가 좀 커진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곤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젠슨항 CEO가 이런 의견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5년과 26년을 합쳐서 5천억 달러의 주문을 좀 처리했다라는 칩에 대한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지난 4년간의 분기 매출이 4년간의 분기 매출을 포함했더니 600% 가까이 되는 또 그렇죠. 그런 성장세가 이어갔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이런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또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동안 너무 AI 버블론이 대두가 됐었던 만큼 이번에 이 황 CEO의 발언이 네. 다시 한번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좀 지펴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멘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유 없는 자신감이 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할 정도로 이번 주는 수요일을 기점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를 할 만큼 또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주가 움직임은 현재 계속해서 또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니만큼 정규전까지의 모습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혹시 그 기사 잠깐 틀어주시면 제가 거기 기사에 나왔던 내용 간단하게 좀 첨언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황 CEO는 주문받은 금액이 5천억 달러, 그러니까 2025년과 2026년에 주문받은 금액이 5천억 달러 정도라고 했지만 가치로 자기가 생각을 하기에는 5조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네. 라면서 좀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거의 네. 이번 주 한 주의 가장 큰 이벤트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마 그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날은 저희 방송도 뭐 프리마켓 뉴욕이든 PM톤이든 전체가 다 엔비디아 특집을 해야 되지 그쵸. 않을까 싶을 정도로 미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보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예상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수치상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죠. EPS가 1달러 25센트, 매출은 548억 3천만 달러가 현재 네. 예상치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비 56% 정도 증가한 수치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시장에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또 AI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모먼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메타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에서 약보합권으로 움직임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0.2%대 약간 소폭 상승하면서 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종목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쪽은 확실히 좀 다른 종목에 대비해서는 그 폭의 격차가 좀 작아진 모습들이 그러게요. 보여지긴 하네요. 네, 제가 준비한 뭐 M7 종목들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받아서 지금 추가적으로 시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현재 지금 채권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가해진 모습입니다. 지금 네. 제가 CNBC 기사를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셧다운이 종료된 이후에 많은 지표들을 현재 시장에서는 좀 대기를 하고 있죠. 네. 시장은 약간 관망하는 모드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에도 조금은 압박이 가해진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10년물 국제금리 같은 경우는 4.13%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그동안 큰 폭으로 올랐다가 떨어졌다 위아래로 변동폭이 꽤나 컸었는데요. 네. 한 이틀 전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바람에 흑해에서의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막혔다고 합니다. 네. 이틀 정도 중단이 된 이슈로 전일장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폭이 키워졌었는데 지금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뭐 약보합권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여기 기사 한번 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헤드라인 보이시죠? 이
막혔던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다시 재개됐다고 합니다. 네. 이틀 만에 공급이 다시 한번 풀리면서 유가는 다시 한번 내림세로 전환을 한 모습이다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95,000달러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연말 랠리 다시 한번 좀 13만 달러를 뚫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좀 꿈의 숫자가 커졌었던 된 것 것 같아요. 같은데 이제는 네. 정말 말 그대로 꿈의 숫자가 좀 된 것 같습니다. 126,000달러라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기에는 약간은 좀 큰 무리가 폭으로 많이 떨어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셧다운 이후 정말 많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한 30분 전에 나온 비트코인 소식들까지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NBC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의 약세장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월 고점 대비해서 현재 25% 정도 하락을 한 상태라고 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8월 최고치 대비해서 현재 35%가 넘게 급락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CNBC 기사에 따르면 많은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좀 노리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조정장에 진입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한번 좀 대두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으니까요. 관련해서 CNBC에서 조금 전에 나온 이 기사 내용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캐스터가 앞서 M7 종목에서 언급을 해주셨던 테슬라 관련해서도 한 10분 전에 CNBC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티펠의 목표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티펠은 테슬라가 로보택시 분야에서 진전을 이룬다는 사실에 굉장히 낙관적이고 고무적으로 바라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를 483달러에서 508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가 대비해서 한 26%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티펠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업데이트가 여전히 부족하고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을 한다면서도 이를 제외하고서라도 테슬라의 현재 로보택시 발전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테슬라는 여기에 추론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라고 했으니까 뭐 물론 앞에 방송에서 저희가 뭐 테슬라가 이제는 전기차 기업으로서의 여력이 약간은 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 그러한 관련해서 자율주행 분야 또 로보택시 분야에서 테슬라가 어떤 성과를 이루게 될지는 정말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련해서 스티펠의 목표가 상향 소식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SMIC가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다라는 기사도 조금 전에 CNBC에서 나왔는데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죠. 이 SMIC는 내년 소비자 가전 또 자동차 산업에서 메모리 칩이 크게 부족할 수 있다라는 점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장에서 AI 붐이 크게 일어나면서 메모리 칩의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났고 이에 따른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MIC는 내년에 1분기 주문량이 폭증한 데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급량을 자기들도 맞춰줄 수 있을지 잘 모른다는 거겠죠. 올해보다 내년에 이 메모리 칩의 부족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CNBC에서 데일리 오픈이죠. 오늘 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이슈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주는 코너입니다. 이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가 AI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나눴습니다. 그게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AI에 대한 버블론이 한 차례 밀려나고 나니 이제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세를 좀 주목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블록 처리를 해놨는데요. 이 내용이 되게 재밌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AI가 스포트라이트에서 사라지는 순간 관세가 무대로 들어옵니다. 마치 셰익스피어의 연극처럼 이런 표현이 좀 쓰여져 있는데 정말 AI, 관세 요즘 시장에서 정말 많이 언급되는 두 키워드니까요. 관련해서 CNBC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라는 점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CNBC에서 나온 기사들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겠고요. 민캐스터가 준비한 알리바바 관련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알리바바 소식은 제가 두 가지 정도로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알리바바가 요즘 B2B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또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겠다고 AI 기반 구독 서비스인 AI 모드를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급업체를 가격, 물류, 그리고 생산 역량까지 여러 이런 기준으로 발효금 비교해주는 그런 심층 검색 기능을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해외 거래할 때 좀 복잡했던 절차를 훨씬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뒀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JP모건 같은 글로벌 은행들과 손을 잡고 유로화 그리고 달러 결제에도 토큰화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중간 은행의 여러 단계를 거치던 기존 단계를 버리고 또 디지털 예금 단계로 바꿔서 결제 흐름을 바꾸기 때문에 국경 간의 결제가 아무래도 빨라지고 또 비용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기술과 서비스 강화 움직임의 동시에 또 두 번째 이슈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 미국 쪽의 이슈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내용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 백악관 국가안보 메모를 입수했다며 미국 정보당국이 알리바바가 중국군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고객 데이터, 또 AI 서비스, 나아가서 또 제로데이 취약점 정보까지 넘겼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알리바바는 이에 대해서 완전히 조작이라며 또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은 글로벌 결제, 또 AI 서비스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동시에 이렇게 또 미국의 안보 라인에서는 의심의 눈초리가 좀 있다. 이런 말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 화면 그대로 틀어주시면 저도 간단하게 좀 제가 서치한 내용을 함께 좀 첨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결국 쉽게 말하면 미국 쪽에 중국 쪽의 정보, 이 미국 쪽에 중국의 정보를 넘기고 있다. 그쵸. 넘기고 있다는 내용이죠.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지금 맞죠? 미국 쪽에 맞아요. 중국의 정보를 넘기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주소, 또 와이파이 정보, 결제 네. 기록 등 고객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라고 하고요. 또 AI 서비스 정보들까지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네. 요즘 미중 갈등이 정말 격화되고 있는 요즘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정말 미국 정부 쪽에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일으켜줄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미국 쪽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안보, 보안 관련 정보인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메모에 대한 아직 진위 여부는 확인이 되지가 않았죠.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공개한 이 메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내용인데 조금은 성급하게 파이낸셜 타임즈 측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관련해서 백악관 측의 입장은 아직까지 공개가 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알리바바의 주가는 이 보도가 나온 이후 홍콩 증시에서 4% 넘게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 중국의 AI 관련주들이 미국 쪽의 규제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네.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라는 평가들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요즘 정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또 AI, 또 보안 관련된 부분에서 네. 가장 전 세계 1, 2위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맞붙게 된다면 어떠한 또 규제 환경이 조성이 될지 지금은 약간은 잘 봉합이 되고 있는 양국의 네. 관계가 다시 어떻게 틀어질 수 있게 될지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애플 관련 이슈네요. 네, 애플 쪽으로도 현재 CEO가 좀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이어졌죠. 네.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애플이 내년으로 다가올 수 있는 팀 쿡 CEO의 이런 퇴임에 대비해서 승계 계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는 존 터너스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또 수석 부사장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CFO와 COO 등 이 핵심 임원진의 일부가 회사를 떠난 상황이지만 이번 승계 계획 자체로 보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갑작스럽게 변경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현재 회사 실적과는 별개로 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승계 발표 시점은 1월 말 실적 발표 이후 연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6월 개발자 회의나 또 9월에 아이폰 신제품 출시 등 주요 행사정에 좀 새로운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시기 발표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이지만 애플이 내부적으로 이 차분한 리더십에 대한 교체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좀 주목하고 있는 뉴스가 아닐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민캐스터는 혹시 그 스티브 잡스가 임종하던 당시에 이 카더라처럼 전해진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어떤 내용이죠? 스티브 잡스가 임종하기 직전에 팀 쿡 네. 현재 애플 CEO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네. 와줬으면 좋겠다. 오. 팀 쿡 CEO가 무슨 일이냐, 네. 언제 그럼 가면 되냐, 지금 당장 와달라 하고 그 어디에 있을 줄 알고. 네. 집으로 갔더니 그때 스티브 잡스가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팀 쿡 CEO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기자들이 팀 쿡 CEO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 스티브 잡스가 과연 너를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후임자로 여긴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이 팀 쿡이 당시에 스티브 잡스도 내가 자기와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네. 자신이 그동안 행해왔던
해왔던 방식을 기대하지는 않을 거다. 나는 나만의 애플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좀 남겼다고 합니다. 네. 스티브 잡스가 임종하고 팀쿡 CEO가 새롭게 부임했을 당시가 2011년이니까 애플의 주가는 그 당시 대비해서 주가가 한 3배 정도 더 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팀쿡 CEO가 벌써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차기 그러니까요. CEO가 이렇게 부임을 할 시기가 벌써 돌아왔다고 하는데 아마 팀쿡 CEO가 그때 스티브 잡스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했던 말처럼 아마 차기 CEO에게도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기대하지는 네.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애플이 어떠한 혁신을 그쵸. 바라보게 될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애플이 어떻게 보면은 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좀 지켜봐야 아는 문제겠지만 어떠한 의미에서의 턴어라운드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새로운 CEO가 뭐 혁신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뭐 AI 혁신이 부재하다, 뭐 애플카 같은 부분이 메타버스 같은 부분이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팀쿡 체제 하에서의 그러한 방식들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애플의 주가도 또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새 CEO가 네. 일찍 나오게 된다면 9월 아이폰 출시 역시 새 CEO가 준비하게 될 거라고 하니까 저는 좀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어쨌든 AI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뭐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M7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방어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 혁신이라고 하는 그 아이콘적인 측면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CEO가 바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는 주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폰이 가진 또 브랜드 가치, 또 그쵸. 혁신이 통합된다면 정말 새로운 어나더 뉴 애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관련해서 조금 전에 나온 속보 간단하게 헤드라인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약사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최근에 이슈를 좀 체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와 오젬픽의 가격을 기존의 $499에서 $349로 인하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최근에 진행했던 이 약가 인하 협상 이후 네. 머지않은 시점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민캐스터가 혹시 또 제가 다른 브리핑을 하는 동안 또 추가적으로 나온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 현재 노보노디스크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네.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이슈와 관련해서 현재 시장 흐름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참고를 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잠깐 나온 이슈 한 가지만 짚고 저도 지금 또 넘겨드리면 나오는 좋을 소식이 것 같은데요. 있을까요? 네. 현재 EU, 이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고율 관세 확대 움직임에도 경고가 예정됐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관세 관련해서 조금은 좀 조용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앞서서 또, CNBC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AI 버블론이 지나가자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한번 관세가 네. 받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련된 내용을 짧게만 전달드리자면 이 유럽연합이 미국의 50%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목록을 확대하려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루트릭 상무장관에게 경고할 예정이다라고 보도가 또 이어졌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이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15% 관세 상한선을 골자로 하는 무역 혁신에 조금 위배된다고 우려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관세가 고조될 수 있다라는 상황이 또 직면을 한 만큼 이 부분까지도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유럽과 미국의 관세 이야기 또 뭐 여러 가지로 스위스와도 관세 합의가 그렇죠. 또 임박을 했고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트럼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꾸준히 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CNBC에서 되게 헤드라인으로 다뤘던 이 두 가지의 기사를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딱 보이죠? 영어를 아마 못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명품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네. 하는데요. 제가 CNBC에서 한 2주 전쯤인가? 비슷한 기사를 하나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명품주 그리고 이 슈퍼카 산업이 점점 더 둔화가 되고 있는데 그 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시장이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련된 기사를 하나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명품 관련주 그리고 슈퍼카 관련주는 그냥 기업 하나의 실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중상위층의 재정이 얼마나 건전한 것인지 소비 심리가 지금 어느 정도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선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데이터로 좀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 전에 조금 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포르쉐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서 9월 누적 영업이익이 4천만 유로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전년도 수치가 약간 좀 충격적이에요. 전년도 수치가 40억 3,500만 유로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99%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당연히 있겠죠. 뭐 미국 정부가 8월 1일부터 유럽산 자동차에 15%의 관세를 매겼다라는 이유도 있었고, 또 전기차로의 전환이 실패했다라는 평가들도 받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포르쉐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스포츠카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 스포츠카를 완전한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중국의 큰 손들이 지갑을 닫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루이비통 아시죠? LVMH 명품주 하면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종목인데 LVMH 같은 경우도 올해 1월에서 9월 누적 매출이 전년비 2% 줄어든 581억 유로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명품 산업이 한 자릿수 성장밖에 못하는 뉴 노멀 시대에 진입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뭐 LVMH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경제가 둔화됐다라는 측면도 있고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높아졌던 보복 소비들이 이제는 약간 정상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역시나 LVMH의 매출이 둔화된데도 중국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중국 부자들이 더 이상 명품 그리고 스포츠카에 돈을 잘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LVMH가 다시 한번 중국 시장을 공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점진적으로 중국 시장의 소비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12월부터 상하이와 베이징에 매장을 열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LVMH뿐만 아니라 프라다나 코치도 중국의 매출이 최근 크게 떨어졌지만 요즘에 그 하락폭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반등의 기회를 명품주들이 모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 기사의 골자였습니다. 이 프라다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이 나름 안정적이고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남겨볼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다고 했고요. 이전에 많이 줄어들었던 매출이 조금씩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다만 2026년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투자자들의 가시적인 데이터로 이제 명품주들이 조금씩 주가도 매출도 다시 한번 증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함께 남겼습니다. 뭐 코치 같은 경우도 이번 분기는 멋진 분기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중국 매출이 20%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분위기는 코치의 경우에는 지난 몇 분기 동안에도 유지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사의 중국을 겨냥한 포지셔닝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중국 쪽의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치는 중국의 생산 거점 또 디자인 스튜디오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코치는 관세의 영향을 비교적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덜 받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UB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버버리 같은 경우도 매출이 전년비 3% 정도 최근에 늘었고요. 리치먼트 그룹도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잘 나온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버버리 그리고 리치먼트 그룹 둘 다 그 전에는 두 자릿수의 감소가 좀 예측이 되고 있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중국 쪽의 소비가 다시 한번 좀 되살아나고 있다라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론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JP모간은 완전한 변곡점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좀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유럽 쪽의 명품주들보다는 자국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브랜드 이름을 제가 좀 메모로 써왔는데 저도 낯설어요. 송몽이라고 가죽 가방 브랜드가 있다고 하고 라우프골드라는 주얼리 브랜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인기가 많은 브랜드라고 하죠.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 라우프골드 같은 경우는 2년 전 대비해서 매출이 중국에서 1000%가 늘었다고 하고 이 송몽도 2년 전에 비해서 약 100%에 가까운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하고요. 뭐 브랜드도 그런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일단 뭐 로고나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중국인 특유의 감성으로 잘 꾸며놨기 때문에 유럽 쪽의 명품주들이 이러한 기업들 때문에 요즘 중국에서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가장 명품주의 큰 손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놓치면 절대 명품주들은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꾸준히 앞으로도 중국 쪽을 좀 겨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베인의 조사 결과 중국의 명품 시장은 최근 크게 좀 둔화 추세인 거는 맞다라고 하는데요. 유럽의 명품 브랜드가 중국에서 최대 20% 넘게 매출이 줄었다고 하고 특히 LVMH, 또 에스티로더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적으면 30%, 많으면 70%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뭐 구찌는 중국 매출이 한 50% 넘게 떨어진 상태라고 해요.
관련해서 이것도 오늘 한 저녁쯤에 CNBC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제가 이 기사 띄워드렸죠. 요즘 중국에서 명품주들이 다시 한번 좀 라이징 스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럭셔리 브랜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네 종목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리치몬트, 페라가모, 그리고 LVMH, 그리고 랄프 로렌입니다. 근데 네. 약간은 아쉽게도 저희 방송이 아무래도 미국 주식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치몬트는 스위스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스위스죠. 그리고 살바토레 페라가모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 LVMH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파리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거는 그래서 랄프 로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랄프 로렌에 대해서 JP 모간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성복, 남성복, 또 핸드백, 아우터와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공존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랄프 로렌에 대해서 향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중국인들의 소비가 다시 한번 호황을 이룬다면 랄프 로렌의 그런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먼트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랄프 로렌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지만 특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하면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약혼 사진에서 네. 요 랄프 로렌 드레스를 입고 있어서 요 랄프 로렌의 주가가 한번 슉슉 급등을 너무 했다라는 부럽네요. 이야기도 제가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러분들 명품주들도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 정도가 남았는데 혹시 민캐스터가 준비한 또 다른 내용이 있다면 속보가 있으면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없다면 제가 인텔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인텔로 장식해 아, 주시죠. 인텔로 제가 한번 좀 장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텔은 요즘 최근에 정말 말이 많고 탈도 많은 그쵸.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경영적인 전략에서도 좀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또 구조조정, 인력 감축과 같은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은 이번만 해도 669명의 구조조정을 다시 한번 단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미국 오리건주에서만 3,100명의 직원들이 해고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인원 감축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드리지만 인텔처럼 이렇게 파격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또 투자자들이 인텔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새 CEO 리프탄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실의 암울함이 더 잘 드러나는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네. 관련해서 이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 이후 인텔의 지난 금요일 정규장 주가는 1% 하락했고요. 그 전날인 목요일 정규장 주가는 5% 넘게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인텔의 근본적인 위기가 새 CEO 아래서도 전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네.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직원들을 많이 내보내야 하는 정도면 지금 회사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불씨처럼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시장은 현재 엔비디아가 장악을 하고 있죠. 엔비디아의 쿠다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인텔의 가우디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버 CPU 시장 같은 경우는 AMD가 장악을 하고 있죠. AMD의 에픽에 인텔의 서버 CPU 시장 점유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애리조나와 오하이오 공장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현재 좀 들어가고 있죠. 전 CEO의 작품입니다. 전 네. CEO가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갔기 때문에 리프탄 CEO가 이거를 멈추지도 못하고 돈을 계속 넣자니 너무나도 네. 천문학적인 금액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하는 이러한 이중고 상황이 좀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리프탄 CEO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은 바로 비용 절감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러한 비용 절감들이 사실 AI 투자에 대한 부분이 갑작스럽게 줄어들 수는 없기 때문에 직원들을 내보내는 걸로 지금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는 AI 전략총괄 CTO가 오픈 AI로 이적하는 일까지 있었죠. 네. 이로 인해서 앞으로는 리프탄 CEO가 인텔의 모든 AI 전략을 총괄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 또 부재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를 좀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텔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한 번의 큰 혁신이 좀 필요해 보이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인텔의 8천만 달러를 구매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맞죠. 이어졌잖아요. 그 점까지 함께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인텔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시작하기 전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민캐스터가 보고 있는 시장 흐름 3대 지수만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3대 지수가 전반적으로 또 보시면 약간 좀 떨어지는 분위기긴 합니다. 나스닥만 역시 조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구글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또 보여지고 앞으로 움직임 아까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어떻게 시장 상황 흘러질지도 함께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밤 10시에는 언제나 PM10!